안녕하세요, 썰밤 구독자 여러분. 썰밤 성우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잠시 동안 녹음을 맡게 됐습니다. 그럼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60대 평범한 남자이고 딸을 결혼시킨 애비이자 얼마 전 손주를 보게 된 할아버지입니다. 저는 딸을 결혼시키기 전부터 이후 1년 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했습니다. 딸 자식을 이혼시키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화가 나고 열불이 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죠. 제 사연 대상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 테니 함께 분노하시고 반전을 끝까지 들어주시고 다 같이 웃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사연을 몇 자 적어보겠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가난한 집에서 나고 자라 국민학교가 최종 학력입니다. 베이비 부모 세대라 형제들이 많고 돈은 없으니 중학교에 가는 건 불가능했어요. 14살의 상경에서 구두 닦기부터 노가다 공방, 중국집 등등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한 푼 두 푼 모아가며 나이를 먹었다 합니다. 저는 꼭 크게 성공하리라 다짐하고 먹을 거 참고 잠을 줄여가며 미련하게 일만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대 청년이 되었을 땐 제 목표보다 많은 돈을 모았고 꿈에 그리던 중국집을 차릴 수 있었답니다. 제가 주방을 맡아 음식을 하고 배달부를 2명 고용해 가게를 돌렸어요. 그때 당시에는 중국집이 지금처럼 곳곳에 있지 않아서 장사가 그런대로 잘 되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가 30이 되었고 주변에서 결혼은 왜 안 하고 혼자 사느냐는 말을 들었어요. 멀쩡하게 직업도 있고 허운에 멀쩡한데 왜 여태 장가를 가지 않았느냐면서 말이죠. 제가 독신주의자는 아니지만 14살 때부터 일만 하고 살아서 여자 만나는 방법도 모르겠고 결혼은 먼 나라의 이야기 같아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중국집에서 성실하게 배달부로 일하는 청년이 쉬는 날에 자기 누나를 데리고 짜장면을 먹으러 왔는데 그 여인을 처음 보고 반해버렸답니다. 제 생애 처음으로 사랑이 찾아온 거죠. 저는 두 손을 벌벌 떨며 짜장면과 군만두를 테이블에 올려놓았는데 그 여인이 제 마음을 알아차렸는지 배시시 웃으며 쳐다보더군요. 그래서 배달부 동생에게 제 마음이 너의 누나를 향하고 있다고 먼저 고백했는데 다행히 저를 좋게 봐줘서 고마워하며 정식으로 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더군요. 며칠 뒤 저희 중국집에서 제외한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여인이 제 아내가 될 거라는 걸 그 순간 알게 되었죠. 저는 정식으로 교제해보자고 고백했고 그녀는 제 마음을 단번에 받아줬습니다. 순진하고 천진난만한 모습이 귀여웠고 성실한 사람 같아서 만나보기로 했답니다. 그렇게 저희 두 사람은 넉 달 정도의 연애를 하게 되었고 바로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아내와 사는 건 꿈만 같았고 이런 행복을 누려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저에겐 과분한 여인이라 보기만 해도 아까웠답니다. 저희는 신혼 때 금실이 너무 좋아서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아이가 생겼어요. 가장이 된다는 생각에 저는 2배로 열심히 일했어요. 중국집 매출을 올리려고 전단지를 매일 돌리는 건 물론이고 거리가 먼 동네도 주문을 받았습니다. 이듬해 딸아이가 태어났을 땐 방 2칸짜리 주택에 새를 들어 살기 시작했습니다. 주인집 어르신이 저희 식당 단골이라 방값을 싸게 주셨네요. 몇 년만 더 고생해서 아내와 딸에게 진짜 우리 집을 선물해줄 목표로 거의 쉬지도 않고 일만 했습니다. 그런데 딸아이가 3살이 되기 전에 아내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소화가 안 돼서 약을 자주 먹었는데 몇 주가 지나도 낫지가 않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위암이라고 하더군요. 암세포가 다른 장기까지 퍼져서 수술을 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알렸고 항암 치료로 연명하는 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게 어떤 기분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 곁에서 천년 만년 살 것 같던 아내가 곧 세상을 떠난다고 하니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병원에 입원한 아내는 항암 치료를 한 차례 받고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못 받겠다며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어요.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하루라도 더 살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아내가 편하게 보내달라고 작은 목소리로 부탁을 하더라고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라주기로 하고 퇴원을 해서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 아내는 보름 뒤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조금씩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중국집은 내팽개치고 집안에서 딸을 돌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무기력한 몸으로 억지로 육아를 했답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가게를 열고 나머지는 집안에서 딸아이를 돌본 것 같아요. 딸이 조금 커서 유치원을 보내게 됐는데 일할 시간이 있음에도 다시 중국집을 열지 않고 아예 폐업해버렸습니다.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생활비와 딸 키우는 데 쓰다 보니 금세 돈이 바닥나더군요. 나중에 쌀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한 걸 알고 제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졌답니다. 애 아빠라는 놈이 당장 쌀 살 돈이 없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으니 그때부터 각성하고 다시 힘을 내보기로 했어요. 제가 다시 찾은 일은 중국집 배달원이었어요. 급하게 일자리를 구하려고 했더니 때마침 새로 오픈한 중국집이 생겨서 그리로 들어가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한 푼 두 푼 돈을 모아가며 다시 인생의 전성기를 찾아갈 계획이었습니다. 저는 가난하더라도 딸아이는 그렇지 않게 키우는 게 저의 최종 목표였어요. 그런데 제 딸은 저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돈을 허투루 쓰지 않고 아끼고 저금하는 게 습관이 되어 성장하는 내내 사고 싶은 걸 사는 것도 못 봤고 먹고 싶은데 돈을 쓰는 걸 거의 보지 못했답니다. 새끼 밥만 먹어도 충분하다며 저의 딸다운 말을 하면서 말이죠. 억지로 교육하고 시킨 것도 아닌데 바르고 성실하게 자라주니 고마울 따름이었어요. 저는 중국집 배달부 말고도 시장에서 떡 배달 아르바이트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도 했습니다. 또 주말에 일이 없으면 공사장을 가서 노가다를 뛰었죠. 안 해본 게 없으니 무슨 일을 하든 자신만만했어요. 그렇게 수십 년의 세월이 흐르고 제 나이 60대 중반이 되었고 딸아이는 어느새 30대 초반이 되었습니다. 딸은 이미 20대 중반에 9급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동사무소에서 근무를 했죠. 저는 돈을 부족하지 않게 모으기도 했고 몸이 많이 상해서 직업을 조금 편한 건물 경비로 일하게 됐어요. 딸아이까지 제대로 컸고 밥벌이를 하고 있으니 더는 몸고생을 하지 않기로 한 거죠. 게다가 딸에게는 4년 동안 사귄 멋진 애인이 있었다 합니다. 대기업 직원의 훤칠하고 인물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을 오랫동안 봐왔는데 딸아이를 보내도 걱정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진작부터 사위로 들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는지 딸과 예비 사위가 제 앞에 앉아 결혼을 하겠다고 허락을 구하더군요. 저야 너무 좋아서 아주 잘 됐다며 바로 사위에게 이서방이라고 부르며 빨리 상견례를 치르고 식을 올리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뒤 저와 딸 이서방과 안사돈이 모여 상견례를 치르게 됐습니다. 박하사돈은 제 아내처럼 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들어서 같은 아픔이 있어 통하는 게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사돈은 자리에 앉아 제 인사를 받자마자 바로 싫은 내색을 내비쳤습니다. 아니 사돈, 저랑 오늘 처음 보는 자리 아닌가요? 예, 처음 뵙는 거죠. 반갑습니다, 사돈. 누가 반가워달라고 했어요? 여기가 강남 최고급 한식당이고 상견례 자리면 격식에 맞게 옷을 입고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세상에, 그 후줄근한 티셔츠는 뭐고 무릎 나온 바지는 뭡니까? 그리고 머리도 염색 좀 하고 좀 단정하게 하고 나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사돈은 제가 만만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평소 입고 다니는 대로 나오는 게 자연스럽고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양복이 없다 보니 이렇게 입었습니다. 아이고, 그럼 애들 결혼시킬 때도 양복 없다고 핑계대면서 이러고 나오실 거예요? 정말 없어 보인다. 죄송합니다. 오늘만 좀 봐주십시오. 다음부터는 단정하고 격식에 맞게 입고 다니겠습니다, 사돈. 기분 푸시고 식사하시죠.
여기가 강남에서 최고 비싸고 좋은 곳이라면서요. 그래요. 여긴 내 단골집인데 음식만 마시는 게 아니라 서비스도 최고예요. 하여튼 인사는 끝났으니 밥이나 먹자고요. 사돈은 저의 옷차림이 마음에 들지 않아 실컷 짜증을 낸 뒤에 식사를 하더군요. 사돈이 말하는 게 기분이 조금 나쁘긴 했지만 제가 차려입지 않고 간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수긍하고 조금 더 친절한 말투로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사돈, 정말 맛있는 집이네요. 사돈 덕분에 오랜만에 보식합니다. 지금 저더러 돈 내라고 미리 못을 박아두시는 건가요? 생긴 대로 논다더니 밥을 얻어먹으시려고 나온 것 같으시네. 알겠어요. 제가 낼 테니 실컷 배 터지게 많이 드세요. 뽕을 뽑는다고 생각하고 드시라고요. 제 말은 그게 아닌데. 사돈, 기분 좀 푸세요. 제가 못 배워서 무식하고 눈치가 좀 없습니다. 네, 그런 것 같아서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돈은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이윽고 딸과 사위의 결혼 준비에 대해 의논을 시작했는데 사돈이 조금 과분한 요구를 하셨어요. 사돈어른, 혼수랑 예단은 제가 수첩에 적어왔어요. 이거 보시고 맞춰줄 수 있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주세요. 네, 사돈. 딸 결혼인데 못해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주십시오. 수첩을 받아들고 혼수와 예단 리스트를 보는데 이건 완전 아들 가지고 장사를 하는 엄마 같더라고요. 혼수는 무조건 가장 비싸고 좋은 거로 하는 건 기본에다가 수천만 원 상당의 외제차에 귀금속과 모피 등 거의 5억의 돈을 들이라고 하더군요. 사위가 마련하겠다는 신혼집은 1억 5천만 원짜리 전세였는데 말입니다. 이건 해도 해도 너무하는 것 같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전세금에 맞춰 준비하겠다고 칼같이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사돈이 눈을 흘리며 말하더군요. 진짜 생긴 대로 노시네. 그 집 꼴로 와서는 대기업에 다니는데 아들을 꽁으로 데려가겠다는 거잖아. 이봐요, 사돈. 내 아들은 어디 내놓아도 여자들이 데려가려고 안 다니라고요. 지난번에는 의사 선자리가 들어왔는데 아들놈이 혜정이랑 결혼하겠다고 해서 취소했다고요. 이 정도 되는 내 아들 수준 맞추려면 돈 좀 쓰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듣자 하니 말씀이 심하시네요. 그럼 제 딸은 어디 모자랍니까? 공무원에 얼굴도 예쁘고 성실하고 반듯한 아이라고요. 참나. 공무원이 대수예요? 꼴랑 9급 공무원하고 있으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시네. 요즘 9급은 월급 200만 원도 못 번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제 아들은 억대 연봉 버는 엘리트고요. 정말 너무하시네. 사람을 돈으로 평가하고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시다니 정말 실망입니다. 이서방이 인품이 훌륭해서 사돈도 같은 사람일 줄 알았는데 제가 제대로 착각했네요. 천박해서 더는 들어주지 못하겠습니다. 뭐야? 지금 나한테 천박이라고 했어? 이 찌질한 노친네가 어디서 뻔뻔스럽게 큰 소리야? 이봐, 네 딸 같은 애는 길거리에 나가면 널리고 널렸어. 내 아들이 하도 좋다고 해서 억지로 허락하려고 나왔는데 당신을 보니 절대 허락해주면 안 되겠다. 이 결혼 무효야. 그래, 나도 당신 같은 여편네가 내 딸 시모가 되는 건 싫어. 이 결혼 무효야, 무효. 결국 제 감정이 터져버려서 바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딸아이의 손목을 잡고 집으로 데려갔죠. 제가 많이 격양되고 흥분한 상태라 딸아이는 별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으나 무조건 반대할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매일 저를 찾아와 죄송하다고 무릎 꿇고 빌면서 제 딸과 꼭 결혼해야겠다고 애원했습니다. 장인어른, 저 혜정이 없으면 안 돼요. 장인어른도 잘 아시잖아요. 결혼은 두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가족과 가족이 하는 거야. 난 자네 어머님 같은 사람은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네. 그러니까 빨리 마음 접고 다른 여자 찾아봐. 안 됩니다. 전 혜정이 없으면 빈껍데기라고요.
제가 대기업에 들어간 것도 혜정이가 옆에서 도와준 덕이고 사람 구실하면서 살게 해준 것도 혜정이 때문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여자랑 헤어지라고요? 저는 못합니다. 차라리 접시물에 코 박고 세상 하직하는 게 낫겠어요. 이 사람아, 나만 반대하는 게 아니라 자네 어머니도 반대하고 있지 않은가? 괜히 억지 부리지 말고 그만 나가. 이 결혼은 틀렸어. 사위에게 호통을 치며 제발 제 집에 찾아오지 말라고 했더니 이번엔 딸아이가 사위 옆에 무릎을 꿇고 같이 빌더군요. 아빠, 오빠 어머님이 마음 돌리셨어. 아빠를 다시 만나겠다고 하셨단 말이야. 이제 아빠만 마음 돌리면 돼. 나 천식 오빠랑 결혼하게 해줘. 뭐? 사돈이 마음을 돌렸다고? 참나, 속을 모를 사람이네. 그렇게 싫다고 난리를 치더니 이제 와서 결혼을 허락하겠다고? 그렇게 하기로 하셨어. 다시 상견례 하자고 하셨단 말이야. 저는 환장할 것 같았습니다. 사돈만 아니면 바로 결혼을 시키겠지만 그런 여편네 밑에서 딸이 마음고생할까봐 걱정이 들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며칠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딸과 사위는 매일 무릎 꿇고 허락해달라고 빌었습니다. 로미오와 줄리엣도 울고 갈 사이였죠. 그래서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딸과 사위가 죽고 못 산다고 하니 두 손 두 발을 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며칠 뒤 다시 상견례를 하게 되었는데 사돈은 여전히 표정이 떨떠름해 보였어요. 제가 양복을 사서 입었고 염색도 해서 나갔는데 벌레 보듯이 쳐다보더군요. 저는 지금이라도 그냥 돌아갈까나 생각했지만 딸과 사위의 간절한 눈빛을 보자 마음을 접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색하게 식사를 하고 결혼 준비에 대해 다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어이없는 요구 조건을 말하더군요. 사돈어른, 내가 조건을 바꾸기로 했어. 사돈어른 형편을 생각하지 않고 말씀드린 거 미안하게 생각해요. 뭐 말에 씨가 있는 것 같지만 알겠습니다. 그럼 조건을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새애기를 제 집에서 데리고 살 거예요. 물론 평생은 아니고 한 3년 정도만요. 혜정이가 살림을 못하니 배워야 할 것도 많고 제 아들이 돈을 더 모아서 전세가 아닌 자가로 집을 마련할 형편이 될 때까지만 데리고 있을게요. 이게 제 조건입니다. 뭐예요? 내 딸을 시집살이 시키겠다고요? 요즘 누가 시집살이를 합니까? 사돈, 어떻게든 아들 가지고 장사하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만 좀 하세요. 추합니다. 이럴 줄 알았어. 말이 통하질 않네. 그럼 결혼은 없던 걸로 하고 각자 갈 길 갑시다. 저는 딸아이를 시집살이 시키는 건 절대 용납이 되지 않아 여기서 끝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제 딸이 애원하며 제발 허락해달라며 이대로 나가면 사위와 도망가서 살겠다는 막말을 하더군요. 그 말에 놀란 저와 사돈은 다시 자리에 앉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대화를 나눴는데 시집살이를 무조건 시켜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딸의 얼굴을 보았는데 이미 마음의 준비가 끝났는지 저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허락해달라고 눈빛을 보냈어요. 딸이 도망가서 저와 연을 끊고 사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시집살이를 3년 하는 걸로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이에 승리한 사돈은 깔깔거리며 웃었고 저에게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조롱하듯 하더군요. 사돈어른,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제가 새애기를 잡아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난리세요? 제가 딸처럼 예뻐해 줄 테니까 염려하지 말아요. 그래요. 사돈이 제 딸을 잘 돌봐주실 거라 믿겠습니다. 부디 상처 주지 말아주세요. 저에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소중한 아이입니다. 왜 아니겠어요? 당연히 상처 주지 않고 잘 교육할 거예요. 여하튼 결정 났으니 그만 일어나자고요. 오래 앉아있으면 또 싸움 날 수도 있으니까 얼른 갈 길 갑시다. 그렇게 사돈은 비아냥거리며 돌아갔고
저는 종업원에게 소주를 달라고 해서 낮술을 하고 들어가서 잠을 늘어지게 잤답니다. 얼마 뒤 딸아이의 결혼식을 올렸고 사돈집에 보내줬어요. 따로 혼수나 예단은 생략했기 때문에 나중에 분가할 때나 지원해주기로 했죠. 걱정이야 태산 같았는데 딸이 선택한 일이니 가만히 두고 보기로 했어요. 한 달에 한두 번씩 딸 부부를 만났는데 말로는 아주 잘 지내고 있다며 내내 웃는 얼굴을 보여줬습니다. 사위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니 뭐 어쩌겠습니까? 제가 해줄 말은 그냥 둘이 서로 이해해주고 사랑해주라는 조언만 해줬답니다. 그리고 사돈을 다시 만나게 된 일은 당분간 없을 줄 알았는데 제가 일하는 건물에서 사돈을 마주치게 됐습니다. 경비 옷을 입고 있는 저를 먼저 알아본 사돈이 코를 막으며 욕같은 인사를 하더군요. 꿀 있네. 사돈어른, 경비한다더니 여기서 일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사돈이 여기 무슨 일로 오셨죠? 난 이 건물 단골이에요. 여기가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곳이라고요. 피부과랑 네일샵이랑 헤어샵까지. 내가 단골로 다니는 곳들이 다 이 건물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사돈어른은 못 봤을까? 아니다. 마주치지 않는 게 서로에게 낫겠죠? 사돈은 역시나 기분 나쁜 말투로 무시하더군요. 저는 대충 인사하고 경비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꼭 마주치고 말았어요. 하루는 사돈을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데 찢어지는 목소리로 저를 불러 세우더군요. 사돈어른, 거기 서봐요. 왜요? 인사를 날마다 하면서 지내야 합니까? 그냥 볼 일이나 보러 가시죠. 누가 인사하재요? 여기 복도 바닥이 끈적거려요. 경비가 멀뚱하게 서 있으면 돼요? 월급 받으면 일을 해야죠. 얼른 바닥 닦으세요. 에? 제가 아까 깨끗이 닦았거든요? 아까는 아까고 지금은 지금이죠. 지금 끈적거리니까 다시 닦으라는 말입니다. 사돈은 늘 입 아프게 두 번씩 말해야 알아들어요? 가방끈 짧은 걸 엄청 티내네. 알겠습니다. 청소는 제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시던 길 계속 가세요. 아니요. 청소하는 거 보고 가야겠어요. 내가 볼일 보고 다시 내려왔을 때 또 바닥이 끈적거리면 기분이 언짢을 것 같아서요. 사돈은 저에게 갑질을 하려고 마음먹었는지 자기 보는 앞에서 청소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원래 하는 일이고 일이 더 커지면 안 될 것 같아 사돈이 시키는 대로 몸을 움직이며 대걸레로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러자 재미가 들렸는지 사돈은 제가 일하는 건물에 매일같이 나타나 저에게 갑질을 하더군요. 엊그제 미용실에 다녀갔다면서 또 미용실에 왔다며 저에게 아는 체를 했답니다. 사돈, 또 놀고 계시네. 그러지 말고 건물 앞에 담배꽁초나 좀 주워요. 더러워서 이 건물에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 싹 가신다고요. 얼른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치우도록 하죠. 오늘도 눈으로 확인하시게요?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또 다른 날은 복도등이 너무 어둡다며 밝은 거로 교체하라고 짜증을 냈고 어느 날은 엘리베이터가 왜 이렇게 늘어 터졌냐며 승질을 내기도 했습니다. 저는 겨우겨우 참아가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비가 쏟아지는 시간에 사돈이 나타나서 또 갑질을 하더군요. 사돈, 비가 오면 실내가 습하지 않게 에어컨도 틀어놓고 입구에 발판도 갖다 놓아야죠. 그리고 우산 비닐도 비치하세요. 그리고 주차장에 환풍기 좀 설치하세요. 치아라 무지 더워요. 이봐요 사돈, 비가 갑자기 쏟아져서 미처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바로 다 준비할게요. 그리고 제발 제 일은 알아서 할 테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세요. 사돈이 지금 저에게 하고 있는 게 바로 갑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경비들한테 갑질해서 뉴스에 뜨는 사람들 보셨죠?
그런 사람이랑 동급이 되고 싶지 않으면 그냥 좀 내버려 두세요. 부탁드립니다. 뭐? 갑질? 이봐, 경비. 지금 당신이 나한테 하는 게 갑질이야. 손님이 건의 좀 했다고 인상 쓰고 조용히 닥치라고? 당신 진짜 혼 좀 나볼래? 사돈, 조용히 좀 하세요. 다른 손님들이 들으면 불쾌해하십니다. 그냥 좀 들어가세요. 아니, 나 그냥 못 가. 여기 건물주 나오라고 그래. 당신한테 월급 주는 오야지 나오라고 하란 말이야.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과받아야 되겠어. 그러기 전까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이를 부풀리려는 사돈은 정말 움직이지 않고 저에게 계속 침을 튀기며 책임자든 건물주든 빨리 데려오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냥 제가 잘못했다고 억지로 사과했습니다. 허리를 90도로 굽히면서 말이죠. 사돈, 아니 손님 죄송합니다. 건의하신 내용은 제가 다 해결하겠습니다. 그러니 용서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잘못을 인정하고 보는 눈도 있으니 오늘은 그만하고 돌아갈게요. 대신 다음에도 불친절하고 막 나오면 진짜 혼나실 줄 아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손님. 들어가세요. 사돈은 사과를 받아내서 이겼다는 승리의 미소를 머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앞으로는 그냥 돼지나 소와 대화한다고 생각하고 무조건 져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사돈이 이번에는 친구들을 데리고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왔어요. 그때 저는 경비실에서 문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복도에서 큰 목소리가 들려서 사돈이 온 걸 알게 됐죠. 이번에는 또 무슨 진상을 부리려나 싶어 나가봤는데 복도에 세워진 입간판이 걸리적거린다고 발로 차고 때려 부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사돈과 친구들이 때려와서 진상을 부리고 있던 겁니다. 거기까지는 그냥 소규의 경읽기긴 하지만 침착한 목소리로 그만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런데 사돈과 일행들은 멈출 줄 모르고 입간판을 때려 부수더니 저에게 쌍욕을 하더군요. 사돈이 저에게 이러는 이유가 뭔지 도무지 모르겠더라고요. 어이, 경비. 내 친구가 입간판에 걸려서 넘어졌잖아. 당신의 대가리에 뭐가 든 거야? 이런 건 당신이 알아서 한쪽으로 치워놔야지. 사돈, 이러지 마세요. 입간판 세워두는 건 상인들 마음이죠. 제가 마음대로 치울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뭐야, 지금 변명하는 거야? 넘어진 내 친구한테 사과부터 하고 시정하겠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여긴 경비가 글러만 봤어. 당장 책임자 불러. 사돈, 이러지 마세요. 친구분이 넘어진 건 부주의로 넘어진 거잖아요. 억지 부리지 마시고 그만 볼일 보러 가시죠. 사돈? 이 경비 새끼가 공과 사를 구분 못하네. 야, 내 친구가 네가 관리하는 건물에서 넘어졌으면은 바로 미안하다, 죄송하다 부터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국졸이라고 무식한 티를 이렇게 내나? 네 딸년이나 너나 등신 머저리 같은 건 똑같네. 털 떨어진 새끼. 이 막말에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를 표출하고 싸워야 할까요? 마지막으로 참고 사돈에게 경고했습니다. 억지로 행패 부리는 거 다 알고 있으니 제발 그만하고 나가라고 말이죠. 그때 저희 건물 5층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통학버스에서 내려 손을 잡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애들 앞에서는 안 그러겠지 생각했는데 사돈은 아나무인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 보는 앞에서 저에게 쌍욕을 더 심하게 하더라고요. 이 국졸 등신 경비로 해서 겨우 먹고 사는 놈아. 손님은 왕이야. 이게 어디서 손님을 내쫓으려고 그래? 나이만 많이 처먹으면 다야? 대가리에 똥만 가득 찬 놈이라 끝까지 무슨 잘못을 한지 모르겠지? 그냥 대가리 숙이고 사과부터 해. 그리고 입간판 싹 다 치워. 사돈, 잠깐 기다리세요.
어린아이들이 어린이집을 가려고 하니까 잠시 비켜주시죠. 대화는 애들이 엘리베이터 타면 그때 다시 하시죠. 애 새끼들이 뭐가 중요해? 지금 기분 잡친 우리가 우선이지. 당장 머리 숙이고 사과해. 저는 대답하지 않고 먼저 아이들을 엘리베이터에 태웠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과 아이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말이죠. 그리곤 뒤를 돌아 사돈을 다시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사돈이 바로 제 따귀를 날리더군요. 경비원이 무슨 잘못이라고 이렇게 각질을 하는지 모르겠으나 끝을 봐야 할 것 같았습니다. 이윽고 사돈이 삿대질을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질렀습니다. 여기 책임자 나오라고 그래. 내 친구 다친 거 보상받고 사과도 받아야겠으니까 당장 네 주인 부르라고. 이에 저는 사돈의 따귀를 똑같이 날려줬습니다. 그리고 모자를 벗고 다른 경비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경비원들, 이쪽으로 와 보세요. 여기 손님이 사과를 원하시는 것 같으니 건물에 있는 모든 임차인들을 내려오라고 하세요. 제가 부탁했다고 전해주시면 내려올 겁니다. 그러자 사돈이 책임자만 부르면 되지 왜 상인들을 죄다 불러 모으냐며 따지더군요. 저는 이글거리는 눈으로 사돈을 노려보며 조용히 하고 기다리면 다 해결해 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5분 뒤 1층 복도에 수십 명의 상인들과 의사들이 나왔어요. 이제 저는 경비실에 가서 종이 한 장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걸 펼치며 사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돈. 내가 여기 건물주입니다. 내가 작년에 매입한 건물이라고요. 말도 안 돼. 사돈 어른이 여기 건물주라고요? 이거 위조된 거 아니에요? 저는 사돈의 말에 비웃고 상인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기 모여주신 임차인 여러분, 모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누군지 다들 아시죠? 제 물음에 상인들이 건물주를 어떻게 모르냐며 허허 웃음소리를 냈답니다. 그러자 사돈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리면서 눈밑을 파르르 떨더군요. 저의 정체를 밝혔더니 오금까지 저려서 주저앉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상인들에게 부탁의 말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 모이라고 한 이유는 이 건물에 심한 진상이 오면 받지 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제 앞에 있는 손님은 매번 불평불만이 심하셨는데 오늘 정점을 찍으셨어요. 어린이집 아이들 앞에서 쌍욕을 퍼부으셨습니다. 이 여자 얼굴 잘 기억해서 손님으로 받아주지 마세요. 거부해주세요.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습니다. 제 말에 상인들은 웅성거렸는데 대부분 어린이들 앞에서 욕한 사돈을 흉보는 대화들이었습니다. 제가 사돈에게 제대로 망신을 줬더니 기겁하며 도망치려고 하더군요. 저는 가만히 구경하고 있었는데 오금이 저린 사돈은 두 발로 걸어나가지 못하고 네 발로 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사돈 친구들 역시 얼굴을 가리고 주랭랑을 쳤고요. 이렇게 해서 사돈이 제 건물에서 개 진상을 떠는 일은 더는 없게 됐습니다. 진작에 제 정체를 밝혔으면 이런 일이 없었겠죠. 그런데 사람을 학벌이나 돈으로 등급을 매기는 사람들에게 굳이 제가 건물주라는 걸 알리고 싶은 마음은 쥐똥만큼도 없었습니다. 여하튼 사돈은 제 건물 출입은 다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전해들은 딸아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사돈과 싸운 것도 걱정이 되고 건물주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으니 많이 놀란 모양이었어요. 아빠, 어머님한테 뺨 맞았다며. 괜찮아? 나도 똑같이 한 대 날려줬다. 쌤쌤이지. 어제 어머님이 집에 네 발로 들어오시길래 깜짝 놀랐어. 귀신이라도 보고 들어오는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아빠가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이야? 아빠 강남에 건물 샀었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설마 내가 달라고 할까봐? 아니야. 네가 그럴 사람이니? 애비는 그냥 조용히 하고 싶었어. 괜히 건물 있다는 소리를 하면 주변에서 돈 빌려달라고 달려들까봐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은 거야. 아무리 그래도 딸인 나한테도 비밀로 해? 나 서운하다. 미안하다, 혜정아. 그 건물은 얘 아빠가 평생 모은 돈하고 네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을 더해서 마련한 거야. 평생 네 엄마가 남겨준 보험금은 안 쓰려고 했는데 나중에 너한테 물려줄 것이니까 내가 큰맘 먹고 산 거다. 아, 아빠가 먹을 거 안 드시고 입을 거 안 입고 모은 돈으로 마련한 건물을 내가 어떻게 받겠어. 아빠, 나는 신경 쓰지 말고 아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요. 그리고 건물 주면 경비일은 안 해도 되잖아. 아휴, 사람이 일을 해야지. 난 누구처럼 빨빨거리면서 놀러 다니는 건 꼴불견이라고. 아빠는 지금 인생에 만족하니까 걱정 말거라. 그나저나 너 시집 생활은 좀 어떠냐? 만날 좋다고만 하지 말고 허심탄회하게 말해보렴. 사실은 많이 힘들어. 어머님이 나를 종부리듯이 부려먹고 있다고. 남편이 도와주게 되면 나중에 따로 불러서 그거 가지고 욕을 엄청 하시기도 했어. 그래서 혼자 속으로 삭히고 있지. 뭐야? 그 옆에 내가 너한테까지 시짜질을 한 거야? 에휴, 이놈의 옆에 내를 내가 어떻게 작살내주지? 혜정아, 아빠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분가시켜 줄게. 이제 건물주라는 것도 밝혔으니 니들 신혼집을 내가 마련해 주마. 아니야. 그래도 약속은 지켜야지. 또 아빠 돈으로 집 사는 건 내가 싫어. 신혼부터 몇 달 동안 고생한 게 아까워서라도 남편이 마련하는 집에 가서 살 거야. 에휴, 내 딸은 누굴 닮아서 이리 속이 깊을꼬. 꼭 세상 떠난 네 엄마 보는 것 같구나. 일단 알았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네 시어머니가 어떻게 나오는지 말이야. 그런데 아빠랑 한바탕 하고 와서는 나한테 찍소리도 못 하더라. 이 정도면 살만할 것 같기도 해. 아니야. 아빠는 더 큰 그림을 원해. 기다려봐라. 기회가 올 테니까. 저는 속으로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돈이 일행들과 있을 때 나누던 대화가 하나 떠올랐거든요. 아마 부탁을 하러 저에게 올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며칠 뒤 사돈이 제 발로 찾아와서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사돈, 지난번 일은 죄송했습니다. 아니 매번 뵐 때마다 함부로 대하고 막말한 거 진심으로 사과드려요. 사돈도 이렇게 순할 양일 때가 있군요. 의외입니다. 사돈이 사과만 하러 오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아, 네. 역시 건물주에 능력 있는 분이시니 눈치가 빠르시군요. 역시 존경받아 마땅한 어른이십니다. 사돈 어른, 제가 친구들하고 개를 들었는데 제가 그 돈을 주식한다고 까먹어버리는 바람에 돈이 급하게 필요해서요. 친구들한테는 조금만 기다리면 이자까지 쳐서 준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말인데 사돈이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돈이요? 돈이라면 제가 넘치도록 많죠. 그런데 격떨어지는 제가 사돈을 도와도 되는 겁니까? 사돈이 저를 보고 처음에 한 말 아닙니까? 옷차림과 겉모습 그리고 학벌과 직업까지 무식하고 격떨어진다고 하신 거 잊으셨어요? 그러자 사돈이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군요. 사돈어른, 죄송합니다. 이 무식한 년이 잘 알지도 못하고 까불었습니다. 사돈, 앞으로 시키는 건 뭐든 할 테니 제발 제 사과를 받아주시고 돈도 빌려주세요. 사과는 생각을 해보고 돈은 얼마나 필요하세요? 아, 제가 시키는 건 뭐든지 하신다고 했죠? 네, 사돈. 제가 필요한 금액은 1억 정도 돼요.
원래는 8천인데 개주가 돈을 풀려준다고 했으니 총 필요한 게 1억 조금 넘습니다. 하, 1억씩이나. 사돈, 절 겉으로 보면 아시겠지만 1,000원 한 장도 허투루 쓰는 사람이 아니에요. 남에게 10원 한 장도 빌려준 경험도 없다고요. 그런데 사돈한테는 내가 특별히 빌려드릴게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럼 제가 생명의 은인인 셈이군요. 그럼 제가 조건을 붙여도 되겠습니까? 돈을 빌려줄 테니 2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나는 차용증을 써서 매달 얼마씩 갚을지 약속해 주세요. 그거라면 얼마든지 써드릴게요. 저 이제 연금 받을 나이여서 매달 몇십만 원씩은 갚을 수 있어요. 그럼 다행이네. 그리고 다른 한 가지 부탁은요. 제 딸과 사위를 제 집으로 보내세요. 시집살이 그만 시키고 처가살이를 시켜주세요. 물론 이서방을 친아들로 생각하고 있으니 괜한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돈은 상상도 못한 제안을 듣고 놀랐는지 한참 동안 말이 없더군요. 그러다 곧 처가살이가 아니라 분가시키는 게 어떠냐고 하길래 저는 다 집어치우고 없던 일로 하자고 말했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난 사위를 처가살이 시키는 조건 아니면 돈 못 빌려줍니다. 사돈이 내 딸을 잡아먹을 듯이 괴롭힌 거 생각하면 부하가 치민다고요. 나도 똑같이는 아니어도 사위를 제대로 교육시키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지금 돈이 무지하게 급하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세요, 사돈 어른. 좋습니다. 그러면 서류를 2장 작성하죠. 하나는 차용증, 하나는 각서입니다. 처가살이에 대해 입도 뻥끗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괜히 분가시키려고 분위기 조장하면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요. 알았으니까 어서 서류 작성하고 지장 찍읍시다. 그래서 저는 2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계약을 마쳤답니다. 그리고 1억을 사돈에게 이체해주고 바로 딸에게 이 사실을 전했어요. 당장 짐 싸서 사위와 건너오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딸아이가 나이스를 외치며 룰루랄라 콧노래를 불렀답니다. 사위는 딸이 하자는 대로 하는 사람이라 불만 없이 제 집으로 같이 들어왔어요. 사위는 집에 들어와서 편하게 소파에 눕더군요. 아주 자연스럽길래 제가 등을 톡톡 쳐서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장인어른, 무슨 하실 말씀이라도. 자네 여기서 뭐하나? 내 딸이 저녁 준비하는데 자빠져 있는 거야? 안 되겠구만. 오늘부터 살림을 나눠서 계획표를 작성해야겠네. 남녀 따로 할 일이 정해진 세상이 아닌 건 자네도 알지? 이제부터는 이서방도 된장찌개 끓이는 거 배우고 김장하는 것도 배우게나. 살림은 같이 하는 거라고. 네? 살림이요? 장인어른, 제가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괜찮으시겠어요? 아니, 안 괜찮지. 자네가 힘들어질 거야.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 없으니 혼자 알아서 익히고 실행하란 말이야. 여기서 집에서 놀고 먹는 사람이 없는 건 자네도 알지? 그럼 살림을 공평하게 해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하자고. 만약 이를 어길 시에는 내가 심하게 화가 날 거야. 사위고 뭐고 내 딸을 힘들게 하면 그 누구도 가만두지 않을 거란 말이지. 내 말 이해하나? 그러자 사위는 고개를 숙이며 낮은 목소리로 대답하더군요. 네, 장인어른.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죠.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역시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라 그런지 이해가 빠르네. 좋아. 그럼 바로 살림 분담을 정해보자고. 월수금은 나와 내 딸이 같이 살림을 하고 화, 목, 토일은 이서방 자네가 살림을 하게. 살림에는 청소, 빨래, 식사, 주방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등 모두 다 하는 거야. 잠시만요. 장인어른과 집사람은 월수금에 같이 일하시고 저는 혼자서 화목토일을 다 하라고요? 응, 내 말이 그 말이네. 내 딸이 그동안 자네 어머니 밑에서 개고생했으니 자네도 고생을 해봐야지. 그래도 난 인간적으로 자네를 대할 거야. 그러니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네. 혹시 싫다면 이 집에서 나가도 되네. 장인어른, 제가 혜정이를 두고 어딜 가겠어요. 알겠어요. 시키는 대로 제가 화목토일에 살림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리고 행여나 야근이네 어쩌네 하면서 집에 늦게 들어와서 얼렁뚱땅 넘어가면 재미없을 거야. 난 혼낼 일이 있으면 자네를 혼낼 거라고. 그러자 사위는 풀이 죽은 얼굴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세 사람의 동거가 시작되었는데 사위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살림까지 잘 해냈어요. 어른 말을 잘 듣는 친구이니 이대로 계속 교육해서 나중에 분가하게 되면 딸아이와 똑같이 분담해서 집안일을 하게 만들 생각이었죠. 몇 주 뒤 사돈이 저희 집에 방문해 주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매달 갚을 때마다 집으로 와서 일수도장처럼 확인도장을 받으라고 했거든요. 일부러 사위가 자기 때문에 고생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고 한 저의 꼼수였죠. 토요일에 사돈이 돈을 가지고 왔는데 자기 아들이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는 모습에 경악하더군요. 아들,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앞치마 입고 뭐 하고 있는 거야? 오늘 내가 살림하는 날이야. 뭐? 네가 살림하는 날이라니?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살림을 한다고? 엄마, 그냥 당번 같은 거야. 집안일을 분담해서 하는 거라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저기 사돈어른,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처가살이를 시키겠다고 한 겁니까? 네, 사돈이 제 딸을 부려먹었으니 똑같이 해주는 거죠. 아니지, 그래도 저는 양심이 있어서 요일을 나눠서 살림을 합니다. 오늘은 이서방이 당번이에요. 사돈,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럴 거면 애들 분가시켜 주세요. 그래요? 그럼 제가 요구하는 걸 들어주셔야 하는데 괜찮으시려나? 먼저 사돈이 저에게 빌린 돈을 당장 갚으시고 신혼집은 강남의 아파트로 마련해주세요. 그것만 들어주시면 바로 분가시키겠습니다. 사돈이 처음 저에게 과도하게 요구했던 것처럼 저도 비슷하게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돈은 강남 아파트가 얼만데 그리로 분가를 시키냐며 군소리를 하더군요. 사돈어른, 강남 말고도 아파트는 많잖아요. 그러지 말고 적당한 곳에서 마련해서 분가시켜 주세요. 아이고, 의견이 맞질라느니 이거 계약을 취소해야겠네요. 사돈, 1억 빨리 주시고 아드님 데리고 나가세요. 제 조건을 들어주시지 않으면 이 결혼 더는 유지하기 힘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더니 딸아이는 입을 틀어막고 웃고 있었고 사위는 사돈에게 그냥 조용히 있으라고 눈치를 줬습니다. 사돈은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으니 제가 하자는 대로 하기로 결정을 내렸어요. 할 수 없죠. 사돈도 그렇고 제 아들이 괜찮다고 하니 구경만 하고 있어야죠 뭐. 그럼 애들 분가는 대충 언제 시켜줄 생각이세요? 먼저 사돈이 제 돈을 다 갚고 나면 그때 생각해보죠. 그날이 빨리 올 것 같진 않으니 당분간 조용히 지내시는 게 좋겠네요. 제가 허허 웃으며 말했더니 사돈은 열불이 나지만 억지로 참는 게 보였습니다. 저한테 제대로 당한 건 물론이고 당장 돈을 갚을 능력이 되지 않으니 제 말대로 기약 없는 처가살이를 계속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글을 쓰는 지금도 사위가 회사를 다니며 살림도 하고 있고 딸과 잘 지내고 있습니다. 또 손주까지 낳아서 식구가 하나 더 늘었네요. 사위는 돈 들어갈 때가 늘어서 그런지 분가 이야기는 아예 꺼내지도 못하고 있답니다.
제가 집을 마련해 줄 거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은데 저의 재산은 오롯이 제 딸에게만 줄 것이니 괜한 기대를 하지 말라고 일러뒀어요. 딸아이는 제 집에서 살아보니 너무 편하다며 평생 살자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사돈은 지금도 매달 저에게 찾아와 40만 원씩 빚을 갚아가며 비굴하게 지내고 있답니다. 앞으로 몇 년을 더 사돈을 더 괴롭히게 하고 딸과 사위가 동시에 분가를 원하는 날이 오면 그때는 제 딸 명의로 강남에 아파트를 마련해 줄 생각이에요. 제 사돈과 겪었던 최악의 순간들과 통쾌한 복수까지 모두 숨김없이 끄적여봤습니다. 못 배우고 겉모습이 보잘것없다고 사람을 평가하는 것들은 이렇게 혼쭐을 내줘야 합니다. 그럼 재밌게 들어주셨을 거라고 믿고 이만 글 줄일게요. 고맙습니다.